지금 안 들리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들리시죠? 죄송합니다. 음성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개발 환경 세팅해야 되는 내용 사전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VS 코드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이랑 가이드 세팅에 대해서 먼저 동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어요. 사전에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세팅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 보시면 VS 코드 설치, 저희가 VS 코드 설치는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어 구글이나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VS 코드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VS 코드 공식 사이트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사용하시는 운영 체제에 맞춰서 원하시는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기본적인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빠르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시는 데에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걸리시니깐요. 지금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저희가 VS 코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만 하시면 어 설치 실행 파일만 실행시키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VS 코드 자체가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을 한글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한글 언어 팩을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VS 코드 툴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확장 패키지들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한글 언어팩과 관련된 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VS 코드를 실행하시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콘 메뉴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버튼이 확장 버튼인데요. 이 확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 VS 코드에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나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한국어 언어 팩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항목에서 인스톨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가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설치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우측 하단에 리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시작 또는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한글 패키지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VS 코드에서 XML 파일을 생성하시려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파일을 생성하기 전에 같이 작업하실 폴더를 만드실 거예요. 폴더는 원하시는 폴더로 임의 폴더로 만드셔도 괜찮고요. 저랑 하실 때에는 C 드라이브 윈도우 기준에서 C 드라이브에 알로하 캠퍼스라고 만드시고 그다음에 베이직 언더바 J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실행하는 예제 코드들을 보여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저희가 수업 시간 안에서는 모든 코드를 타이핑해서 보여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나 요런 것들 그리고 직접 타이핑하시면서 연습하실 작업 폴더를 여기로 선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화면에 폴더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폴더 열기나 파일 메뉴에 들어가셔서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폴더를 선택을 해서 작업 폴더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작업 폴더를 지정하시게 되면 왼쪽에 탐색기 영역에 베이직 언더바 JS라고 하는 폴더가 세팅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 새 파일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생성한 이후에 우리가 어 이름을 start.html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이 생성이 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드 편집기에 어 편집기 창이 활성화가 돼요. 이 활성화된 편집기 창에서 우리가 이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자동 완성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는 HTML5를 선택을 해서 엔터를 입력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HTML5 방식의 코드가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고요.
요렇게 해서 파일 생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시고 있는 VS 코드에서 폰트 크기를 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파일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 메뉴 그리고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우측 상단에 settings.json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JS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settings.json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이 나와요. 이 설정 파일은 이 VS 코드에서 관련된 설정 내용을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이 안에다가 아래와 같이 코드를 추가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에디터 마우스 휠 줌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 옵션이 있는데요. 이 설정 옵션을 true로 활성화시켜 주시면 저희가 마우스 휠을 가지고 폰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요 설정까지 이제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시면 폰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시게 될 HTML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띄워주는 패키지를 또 하나 설치할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VS 코드에 들어오셔서 왼쪽 아이콘 메뉴에서 확장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를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HTML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어 다시 서버를 열지 않아도 리로드되는 자동 리로드되는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쪼금 더 편리하게 브라우저 이용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기본 용어에 대해서 쪼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기본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용어는 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값을 표현하거나 값을 연산하거나 하는 간단한 코드들을 전부 다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뭐 1 더하기 1 이라는 수식 간단한 수식이나 이런 연산들 그리고 실제로 출력문이나 입력문에 어떤 값에 대한 코드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표현식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표현식들이 여러 개가 모이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함수나 키워드들이랑 모여서 사용되는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보통은 실행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문장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식이 하나 이상 모인 실행문을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런 문장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제가 화면을 조금 전환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슬라이드랑 같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 문장,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문장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코드가 모여서 저희가 하나하나 완성된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용어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용어하고 식별자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상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키워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주로 어떤 조건을 분개한다든지 반복을 한다든지 변수를 선언한다든지 등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단어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예약어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컴파일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실제 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 바이너리 코드로 변환을 해줄 때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그 컴파일러에 의해서 미리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명령들을 우리가 예약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예약어하고 키워드는 거의 100%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키워드를 일반적으로 예약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키워드랑 예약어랑 쪼끔 다른 의미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함수를 정의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의미, 어떤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키워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거나 어떤 함수 이름에 사용되는, 유일하게 어떤 이름을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식별자라고 부르고, 이 식별자를 사용하는 문법적인 규칙은 요 아래 네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키워드, 그쵸? 우리가 앞으로 키워드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이미 프로그램 문법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워드를 어떤 변수 이름을 짓거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우리가 어 문법적으로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수문자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그중에서 이제 언더스코어 그리고 달러 기호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관례적으로 이 달러하고 언더스코어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자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자로 문법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관례적으로는 언더스코어나 달러 기호를 첫 문자로 사용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공백 문자를 변수나 함수명,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용어 식별자에 대해 쪼금 더 알아보면, 식별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다양한 언어로 식별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한국어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일본어도 사용할 수 있고 중국어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례적으로 우리는 알파벳 영어를 기초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클래스라는 개념, 함수라는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클래스의 이름을 짓거나 함수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수나 어떤 인스턴스, 함수의 경우에는 어 소문자를 먼저 첫 글자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변수 같은 경우에 혹은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문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그림 아래에 이제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어로 잘려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식별자 자체에는 공백 문자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단어마다 끊어지는 첫 글자, 첫 단어의 각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잘 비교가 될 수 있게 가독성을 높여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규칙을 다 따르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진 않지만 원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인 코드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석이라고 하는 건 코드 자체 프로그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코드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작성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점점 많이 늘어나는 코드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적용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적용한 것에 대한 주석들을 명확하게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어 다시 그 코드를 돌아와서 분석을 하거나 리뷰를 할 때 이 주석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어 여러 번의 유지 보수 과정을 거치는 시간들을 훨씬 더
아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 자체가 프로그램 진행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코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석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출력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콘솔 탭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브라우저를 하나 열으셔서 F12나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열려요. 그럼 이 개발자 도구 안에서 엘리먼트라는 탭이 있고 콘솔이라는 탭이 있는데 콘솔이라는 탭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어 임의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시면 임의적인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콘솔 탭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aler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어떤 변수의 값이나 내용들을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console.log라고 해서 이 콘솔이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로그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 안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작성해서 우리가 로그에다가 하나하나씩 어떤 테스트 정보들을 남겨서 출력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콘솔 로그의 경우에는 요 콘솔 탭에서 작성해서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실제로 이 코드의 값이 정확한지 그리고 브라우저 상에서 그 정확한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이 출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마 alert 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경고창처럼 어떤 메시지를 띄워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설명하면서 함수 내부에다가 어떤 인자값을 전달해 줄 때 함수 안에다가 넣어 주는 값을 교재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아규먼트하고 라고 하는 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나가시면서 보면 우리가 어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규먼트라고 하는 건 전달 인자라고 해요. 음.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이름과 괄호 안에 어떤 값들을 넣어서 그 함수가 실행되는 곳으로 그 값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을 전달할 때 괄호 안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값을 넣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 안에다가 넣어서 전달하는 값을 우리가 전달 인자 아규먼트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전달된 값을 함수가 정의된 곳에서 넘겨받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린 이유가 교재에서는 교재 76 페이지에 보시면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입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매개 변수랑 전달 인자랑 파라미터랑 아규먼트랑 크게 뭐 엄밀하게 구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자면 교재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파라미터라고 명시를 하고는 있지만 어 사실은 함수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달 인자 아규먼트다라는 개념으로 정정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한번 읽어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규먼트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내용이 다시 나오니깐요. 교재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정정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료와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고 하는 건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우리가 다 자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자료라고 부르고 그 자료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라고 부르죠. 이 교재에서는 가장 먼저 문자열 자료형, 그리고 숫자형 자료형, 그다음에 불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자열 자료형을 보면 어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문자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문자라고 부르는데 그 문자들이 여러 개 모인 걸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쵸? 문자열을 표시할 때에는 우리가 작은 따옴표나 혹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열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문자열들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는 여러 가지 표현식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식은 값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그 값과 문자열을 함께 혼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문자열과 어떤 표현식을 연결해서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얘는 문자열을 사용할 때 우리가 덧셈으로써 연산자로서 덧셈 연산자로서 사용되지 않고 문자열을 문자열과 표현식을 연결해서 혹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연산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문자열 선택 연산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글자 문자열이 이렇게 세 글자로 어떤 문자열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문자만 선택해서 한 글자를 갖고 오고 싶고 두 번째 문자만 선택해서 한 글자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문자열에 대해서 뒤에 괄호를 대괄호를 써 주고요. 이 안에다가 0 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순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자라고 하는 문자 한 글자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1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문자열 중에서 자라고 하는 값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문자열 선택 연산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escape 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식 기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n이라고 하는 서식 기호 escape 문자는 줄바꿈, 그리고 이 \탭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4 칸에서 5칸 정도의 공백을 한 탭으로 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이동할 때 탭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문자열 안에서 그 탭 키만큼 공백을 출력해 주고 싶을 때 t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냥 어떤 특수 기호나 이런 것들을 문자열 자체에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중에서 뭐 자체를 문자열 안에서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를 2번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숫자 자료형으로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숫자 자료형은 일단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다르게 일반 정수하고 실수 정수,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는 정수하고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수를 다 같은 자료형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어떤 소수점과 소수점이 없는 자료형을 따로 구분하진 않고 있고요. 숫자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층 연산을 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층 연산을 가지고 숫자 자료형에 대한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구하는 것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 자료형들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 20 여러 가지 20.123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숫자 자료형으로서 인식해서 다루게 돼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불자료형이라고 해서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우리가 true 혹은 false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불자료형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불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교재 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불이라고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불자료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불자료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이 비교 연산자는 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앞으로 예시 코드에 통해서도 보시게 될 텐데 A라고 하는 어떤 값과 B라고 하는 값을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A의 값이 10이 들어 있고 B의 값이 20이 들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연산에 대한 논리 값은 결국 false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두 값의 대소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참거실에 대한 여부를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정 연산자는 이 불자료형은 true, false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느낌표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반대의 결과값을 우리가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true인 경우는 false로, false인 경우는 true로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개의 조건을 어 논리 곱, 논리 합의 연산으로 어 결과를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조건과 B라고 하는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앰퍼센드 기호 두 개를 사용해서 A와 B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불자료형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된다라면 전체가 true가 되도록 하려면 요렇게 논리 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불자료형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우시게 될 조건문에서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불결과값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자료형에서 비교하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기호를 비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이퀄 기호가 3 개가 있는 경우 그죠? 이퀄 기호가 2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의 경우는 우리가 값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얘가 갖는 데이터 타입, 자료형까지도 모두 비교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자열의 값이 10 으로 되어 있고 숫자형 자료형의 값이 10 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두 값을 비교하면 값만 비교한 경우라면 전체가 결과가 true가 나오겠죠. 하지만 요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퀄 기호가 3 개인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얘네의 타입까지 비교하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는 false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요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문자열 10과 숫자형 10을 비교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값만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가 tru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호를 어떤 포인트에서 비교해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값이랑 자료형 모두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기호를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지만 두 값이 일치하면 어 어떤 실행문을 실행시킬 것인지 조건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기호를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기호, 두 연산자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타입 오브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타입 오브라고 하는 함수는 자료형을 확인하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입 오브 10, 타입 오브 10이라고 하면 이 자료형이 넘버다라고 반환을 해주고요. 타입 오브 문자열에서 안에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 타입이다라고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true, false라고 하는 불자료형을 타입 오브 함수 안에다가 인자로 넣어주면
얘가 어떤 타입인지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 혹은 변수에 대한 자료형을 확인할 때에는 typeo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 자료형을 봤어요. 문자열 자료형에서 어 설명드렸던 내용을 잠시 돌아가서 보시면 문자열을 연결할 때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식과 여러 가지 문자열을 연결해서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표현식과 너무 많은 문자열을 연결하다 보면 어 코드 자체가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점점 높아지면서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열 자체에서 우리가 이 백틱이라고 하는 기호를 묶어서 문자열을 나타내고 그 문자열 내부에서 요렇게 달러 기호와 중괄호 기호 안에다가 표현식을 넣어서 작성해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문자열 내부에다가 어떤 표현식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 템플릿 문자열 방식을 통해서 전체 문자열을 백틱 기호로 묶어 주고 표현식을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우리가 요 기호 안에다가 어떤 연산이나 변수들을 넣어서 실제 너무 많은 문자열 연결 연산자로 복잡하지 않게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 플러스를 이용해서 문자열과 표현식을 함께 나타낼 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면 연결 연산자 대신에 템플릿 문자를 사용해서 아래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틱 기호로 묶고 이렇게 기호 안에 표현식을 작성해서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문자열하고 연결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상수와 변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수라고 하는 건 항상 같은 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자에 셀 숫자라고 해서 항상 같은 수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 자체에서 상수라고 하는 건 어떤 데이터들은 연산에 의해서 계속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변하지 않는 값으로 고정해 두고 사용할 값들이 있어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상수로 선언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때 선언하는 방법은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const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상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한 번 선언한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어떤 상수로 선언한 변수 자체 상수로 선언한 내용을 우리가 다른 값을 넣어 준다거나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상수는 선언할 때 즉시 바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도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예시처럼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로 상수 이름 그리고 값을 바로 지정해서 상수를 선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변수는 이제 우리가 연산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될 때까지 계속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버전에서는 주로 이러한 키워드를 써서 어 변수를 지정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렇게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지정하고 있으니깐요. 이제 요렇게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어요. 키워드 let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고요. 이제 이 변수로 선언한 이름은 한 파일 내에서 한 번만 하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NO라고 해서 넘버라고 해서 변수를 한번 선언했으면 그 안에서 또 넘버라고 선언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식별자에 대한 내용이 유일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 자체도 식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선언해 주는 변수는 계속 같은 이름으로 사용해야 되고 변수의 경우는 이 100이라는 값 대신에 나중에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연산한 값을 다른 값을 넣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층 연산을 가지고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4층 연산자 뒤에 이퀄 기호를 붙여서 오른쪽에 보시는 수식을 이러한 수식을 축약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고 싶다. 그때 이제 a 플러스 이퀄 1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a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누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합계를 구하거나 누적된 결과를 실행할 때 복합대인 연산자를 해서 어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은 결과적으로 같은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증감연산자를 우리가 숫자형 자료용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변수 뒤에다가 플러스 해서 증감연산자라고 작성하게 되면 이 변수의 값을 1 만큼 증가를 시켜줘요.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이 변수에 있는 값을 1 만큼 감소를 시켜주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플러스 기호가 뒤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앞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를 하면 돼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기호가 뒤쪽에 오는 경우를 우리가 후위 연산자라고 해서 모든 대부분의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가장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데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데 그때 증감연산자를 사용해서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는 연산자가 두 개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대입 연산자 이퀄 기호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에서 증감 연산자가 존재해요. 이때 이 두 기호 사이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하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산자들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대입 연산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후위 연산자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전위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서 우리가 증감 연산자를 플러스 b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존재하는 연산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입 연산자 그다음에 증감 연산자. 근데 이때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전위 연산의 경우 이 플러스 기호가 앞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산자들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어 이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먼저 1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되어서 우리가 b의 값이 1 증가된 상태로 a에 대입이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수의 연산자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입에서 어떤 타입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변환하는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어 기존에 있는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인식하지 않고 결과가 변환될 자료형에 대해서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버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값이 문자형이든 불자료형이든 어떤 값이든지 간에 넘버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 주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타입을 숫자 자료형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자료형으로 변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string 안에다가 숫자 8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 결과가 문자 8로 변환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불자료형으로 변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bool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교재에서 요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학습을 하시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입력된 게 실제 코드하고 실제 진행되는 코드하고 잘 연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출력한 상태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그런 창을 사용 어 겨 그런 입력창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함수로 출하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문자열이 메시지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이 입력창 안에 입력 상자 안에 기본 입력 문자열을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함수 자체가 여기에 입력한 입력값을 반환해 주게 돼요. 그럼 그 반환된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넣어 주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뭐 "가입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true false에 대한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confirm이라고 하는 함수가 true를 반환해 주게 되고요. 취소를 누르게 되면 confirm이라는 함수가 false를 반환해서 어 진행되고 있는 코드에서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예 아니오의 값을 전달받아서 그 로직에 맞게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테스트상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실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confirm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보다는 modal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프롬프트도 실제로 요렇게 입력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UI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는 있어요. 지나가면서 요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건 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시게 될 기본 조건문들은 if문, 스위치문, 그리고 조건부 연산자가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키워드들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건문 if의 경우에는 이 조건 자체에 true 또는 false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표현식을 적어 줘야 돼요. 그래서 if하고 이 괄호 안에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면 이 첫 번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 첫 번째 블록 안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이 일치하지 않다, 조건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else if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게 돼요. 이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하고 나서 조건이 만족하면 두 번째 블록 안에 실행문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키워드 else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 로직이 진행돼야 될 분기에 따라서 이 if문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면 어 여러 가지 조건을 프로그램 안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 if문을 썼다고 해서 else if를 그다음에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로직에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을 검색 검사하고 이 조건이 틀렸을 때, 이 조건이 false였을 때 else if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한 로직이 아니라 조건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라면 if문을 다른 블록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if문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if문을 사용하고 else if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합 안에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영역을 제외하고 else if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조건만 확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조건이 해당하는 영역이 이 도형에서 내가 색칠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면 이 파란색 영역, 나머지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그 범위 안에서만 if else의 조건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이 if else 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애초에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해서 어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건문의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if문을 기초해서 어 else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if문 안에 if문,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상의 조건을 나눌 때 요 else if 그리고 else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같은 집합과 연결되는 하나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 조건 외에 나머지 범위에서 조건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else if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연결된 형태의 조건을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건문 스위치의 경우는 어떠한 자료의 값을 직접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스위치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표현식 또는 불결과값으로 넣어 주게 되면 그 자료와 일치하는 조건 A 혹은 조건 B에 있는 케이스 아래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는 얘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랑 가장 가까이 있는 조건문 또는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가 만약에 조건 A하고 일치했다라고 하면 케이스 조건 A 아래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는데 그 밑에 브레이크를 만남으로써 이 스위치라고 하는 제어문을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브레이크가 없이 탈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이 자료 자체가 조건 A일 때 자 브레이크가 없었을 경우에 조건 A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조건 B까지 이어서 실행 흐름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조건 A에 있는 실행문만 조건 B에 있는 실행문만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서 조건부 연산자는 우리가 연산하는 피연산의 항이 3 개가 있어서 사막 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역에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불표현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 조건의 결과가 true일 경우에는 여기 참일 때의 결과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요. 이 조건의 결과가 false일 경우에는 거짓일 때 실행된 실행문이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변경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if문을 단순하게 사막 연산자, 조건 연산자로 변형을 해서 축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참일 경우에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고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에 else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요 부분이 이제 if 이 부분이 else가 실행되는
블록을 축약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열인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해서 다룰 수 있는 자료형을 말해요. 앞에서 우리가 본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 값만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또 다양한 자료형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변수로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열이에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 배열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 배열 변수가 가지는 자료형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형을 지정하게 되면 그 배열 요소 안에는 그 자료형만 우리가 어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지만 그 자바 배열 안에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배열에서는 여러 개의 자료형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기억시킬 수가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요소에는 10 이라는 정수값, 두 번째 요소에는 문자열, 그리고 세 번째 요소에는 객체 해서 전부 다 다른 자료형으로도 요소를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열은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열을 사용할 때에는 대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배열 내부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엘리먼트, 요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열을 가지고 값에 접근할 때, 요소에 접근할 때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거로 접근하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배열 변수의 이름을 ARR이라고 해서 array라고 했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의 세 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 이 배열 요소의 개수를 확인할 때에는 length라고 하는 필드를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열 요소 뒤에다가 또 하나의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push라는 함수를 통해서 추가하고 싶은 요소를 이 괄호 안에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열 요소를 제거를 할 때에는 splice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배열 요소 안에서 몇 번째 인덱스의 요소를 제거할지 인덱스를 지정해 주고, 그 인덱스로부터 제거할 요소의 개수를 지정해 주면 몇 개의 요소를 제거할 것인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값으로 해서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먼저 이 index o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요소가 존재하는 배열의 인덱스를 먼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index of라는 함수는 어떤 배열이나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 안에 어떤 요소가 몇 번째 위치에,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 그 인덱스를 반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오브로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요소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요소의 위치를 스플라이스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의 요소를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요소를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구문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배열 안에 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특정 위치에다가 요소를 추가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 spli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에서 제거할 개수를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두 번째 인자를 제거 요소의 개수를 0으로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추가하고자 하고 하는 요소를 넣어주게 되면 배열 요소의 값을 특정 위치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있는 이 push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배열 요소 마지막에 맨 뒷부분의 인덱스에다가 값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인덱스 위치에 값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내용은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은 어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반복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장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불러요.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반복문이 필수적으로 있고 유사한 문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추가적으로 for in 그리고 for of라고 하는 반복문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통상적으로 for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흐름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whi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영어의 사용이 이제 프로그램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for in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보게 되면 요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for in이라고 하는 반복문은 먼저 우리가 배열이나 객체에 있는 요소들을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for in이라고 키워드를 작성하고 괄호를 작성한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우리가 반복하고자 하는 배열이나 객체를 적어주게 되면 이 배열에 있는 요소를 특정한 반복 변수, 예를 들면 i나 j 등으로 해서 인덱스를 지정해서 배열 요소에 하나하나씩 접근하면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for in은 이 우리가 지정한 이름의 반복 변수로 이 배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반복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for of의 반복문은요. for in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둘의 차이는 뭐냐면 for in의 경우에는 특정 배열이나 객체를 반복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사용되는 인자가 반복 변수가 아니라 이 배열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을 이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열을 arrays 혹은 이렇게 이름을 쓰지 말고요. 복수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이 안에 뭐 A라는 북, B라는 북, C라는 북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접근하기 위한 변수를 여기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북스라고 하는 배열을 for of라고 하는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반복될 요소의 반복문 안에서 사용될 요소의 이름을 북이라고 지어주면 이 반복문 내부에서 북이라고만 입력을 해도 이 북스라고 하는 배열의 요소를 접근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for in과 for of의 차이는 for in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 변수 인덱스를 지정해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for of의 경우에는 이 배열이나 객체가 갖고 있는 그 요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하는데 그때 그 요소에 대한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내부에서 요소 하나하나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반복문, 이 for문은 이렇게 인덱스를 내가 먼저 선언을 해서 이 안에다가 i라고 하는 변수를 뭐 0으로 선언해서 반복 횟수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 for 반복문의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해서 영역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은 우리가 사용할 어떤 반복 변수, 반복 변수를 초기화해 주는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영역은 이 반복 변수하고 반복이 돌아가야 되는 조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영역을 우리가 초기 영역 혹은 초기식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영역을 조건 영역, 조건식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증강 연산을 통해서 이 반복 변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형태로 반복을 하는 사이클이 돌 때마다 실행될 수 있게 반복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증감에 대한 구조를 넣어주게 돼요.
우리가 보통은 증감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for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 변수를 사용해서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변수나 배열이나 객체들 다양한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고, 배열이나 객체를 접근하지 않아도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은 정말 단순하게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이 블록 안에 있는 조건을 블록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의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한 번도 안 만족하면 반복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반복문들을 사용해서 어 반복되는 실행 코드들을 완성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내용 반복문까지 고요. 앞에서 이제 반복 실행되는 문장을 좀 정리해 보고 이 내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복문에서만 혹은 조건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문과 조건문을 어 하나로 통칭해서 제어문이라고 불러요. 이 제어문 내부에 우리가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키워드는 가장 가까운 제어문, 가장 가까운 제어문을 벗어날 때 사용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어문이 특정 블록을 감싸고 있을 때 이 안에서 break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바깥에도 또 어떤 특정 제어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break라고 하는 키워드는 현재 가장 가까운 이 제어문만 바깥으로 탈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는 반복문 내부에서 사용하게 돼요. 반복문 내부에서 어 현재까지 진행하던 코드의 실행 흐름을 멈추고 어 반복 자체에서 반복하고 있는 코드 실행 흐름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반복을 작업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어문, 즉 조건문과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을 탈출하건 반복문을 탈출하건 모두 사용이 되고요. 컨티뉴인 경우에는 반복문 내부에서 반복 실행하던 코드 흐름을 멈추고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반복을 이어간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어 개념적인 내용들은 한번 다 봤고요. 실행 코드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VS 코드 설치가 되셨으면 VS 코드를 설치하셔서 VS 코드를 실행하셔서 우리가 먼저 파일 메뉴에 들어가 보실게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폴더 열기, 폴더 열기로 들어가서 같이 작업 폴더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C 드라이브에 오셔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알로하 클래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해서 제가 VS 코드를 재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폴더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로하 클래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이 내부에다가 또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basic 언더바 js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폴더를 작업 폴더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요 파일 생성, 뉴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start.html이라고 입력을 해보실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베이스 코드 자체가 다시 파일을 start.html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퍼미션 에러가 나서 잠시만요. 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네, start.html이라고 만들어서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을 생성하신 다음에 html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서 html 또는 html5로 해서 기본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한 다음에 어, 설치하신 분도 계시겠고 설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확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라이브 서버를 설치하신 상태에서 라이브 서버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요 코드 편집기의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픈 with 라이브 서버라고 나올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지금 작성한 HTML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어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사전 가이드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실행해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위해서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스탑 라이브 서버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예제 코드들을 조금 이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앞에서 우리가 aler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HTML 파일 안에서는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영역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작성을 해 보신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 설명을 해 드렸던 것처럼 적 이 적 여기 작성되어 있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실행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if문을 사용하고 있죠. 그쵸? 이럴 때 우리가 이 안에 표현식을 사용해서 273과 51을 비교해서 두 값을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적용을 해 보면 우리 당연히 실행되는 코드는 273이 52보다 큽니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얼러트로 해서 출력하는 코드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l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변수를 선언하고 이 안에 기본 문자열 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요렇게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어서 계속 문자열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 연결 연산자 그리고 복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뒤에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텍스트로, 그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 보고, 우리가 document write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HTML 문서 자체에다가 요 문자열 자체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실행해 보면 우리가 HTML에서 볼 수 있는 기본 리스트 태그가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태그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document 라고 하는 객체의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웹사이트 내에 우리가 문자열로 작성한 태그를 출력을 해 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예시로 보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이 후위 연산자, 증감 연산자 중에서 뒤쪽에 기호가 오는 걸 우리가 후위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후위 연산자를 실행한 다음에 출력을 해 보면 우리가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의 값인 10이 11로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실행을 해 보면 10이 11로 증가된 상태로 출력이 되고 있죠. 다음 예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증감 연산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얼러트를 여러 번 띄운 경우에는
처음에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이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증가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출력에서 11이 되고 그다음 출력에서 12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출력 결과로서는 볼 수는 없지만 12가 13으로 진행된 연산이 이 다음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다가 우리가 넘버를 출력해 보거나 하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13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복합 연산자가 나오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1을 더한 결과랑 넘버에 1을 더해서 다시 넘버에 대입해 준 연산 결과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다음 예시에서도 보면 증감 연산을 후이 저 아 선 전위 연산을 통해서 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런 예제가 비슷한 예제가 있었어요. 네. 요 경우하고 요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겠죠. 그쵸? 전위 연산인 경우에는 값이 1 증가한 다음에 바로 출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11, 12, 13이 되겠죠. 음. 자 그리고 계속 증감 연산에 대한 예시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실제로 타이핑을 해 보면서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 보셔도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promp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에 출력 문자열 그리고 기본값으로 입력할 문자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에 출력 문자열하고 기본 값이 나와요. 이 값을 우리가 제가 여기서 안녕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함수가 저 안녕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전달받아와서 반환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반환된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input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안녕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얼러트로 안녕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예시 보시면 컨펌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경고창처럼 수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확인 또는 취소를 눌러서 true, false 값을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른 경우에는 true, 취소를 누르는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해서 그걸 우리가 출력 결과를 확인해 봤고요. 네, 그다음 예제 코드는 저희가 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해서 백틱 기호를 사용한 다음에 이 내부에다가 표현식을 작성해서 훨씬 더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사용한 것보다 편리하게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직접 타이핑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넘버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넘버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형을 숫자형 자료형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반환을 해 주는데 그때 그 입력받은 결과가 이제 문자형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문자열과 어 숫자가 연산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row input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의 입력 값을 숫자형으로 변환을 해 주고 인치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서 두 수가 정상적으로 연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 것도 예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주 그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조건문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조건문을 이렇게 if라고 사용해서 이 안에 있는 조건들을 작성을 하고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 실행하지 않거나 해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if문을 연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if, else를 사용해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나머지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 이외에 대한 실행 흐름을 else문에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new date라고 해서 date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객체를 가지고 현재 시간을 반환을 해 오고 있어요. 현재 시간이 12 시보다 이전이거나 12 시보다 이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파악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외에도 if else를 가지고 중첩 if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 분기를 어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if else에 대한 조건 예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조건을 어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else if문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else 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건 분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프롬프트로 입력받은 입력 값을 넘버로 변환을 한 다음에 숫자형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그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을 해서 홀수이면 어 "홀수입니다."라고 출력을 하고 짝수이면 "짝수입니다."라고 출력하는 스위치 조건문을 살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 있을 때 10 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짝수입니다."라고 출력된 결과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예시에서도 이 현재 시간을 가져와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판단하는 로직을 스위치 조건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또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본 조건부 연산자, 사막 연산자를 통해서 이 넘버라고 하는 값이 0 보다 크거나 같을 때 "0 이상의 숫자입니다."를 출력할 것인지 0 보다 작은 숫자입니다."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할 것인지 파악을 하는 우리가 조건부 연산자, 사막 연산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요 비교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 논리 합 연산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도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이제 조건문은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있는 예제들을 반드시 한번 타이핑을 해 보고 요 예제 타이핑에 대한 과제는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과제를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의 경우는 요렇게 for문을 사용해서 for 다음에 요렇게 i라고 하는 반복 변수, 우리가 먼저 본 반복문을 보시면 이런 반복문이 있었죠. for in 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제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략을 해서 이 for문 안에서 i라고 하는 변수를 반복 변수로서 사용을 하면서 이 to도es라고 하는 배열을 반복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사용할 반복 변수를 i로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for of죠. 그쵸? for of의 경우에는 이 to도es라고 하는 위에 있는 배열 안에 있는 요소 자체를 to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이 반복문 안에서 내부에 요렇게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폼은 초기식, 그리고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을 통해서 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해 보면 이 결과는 우리가 콘솔 로그에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브라우저에서 F12를 눌러서 콘솔 탭에 들어가시면 출력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0 번째 반복입니다부터 네 번째 반복입니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i라고 하는 반복 변수를 0 부터 4까지 반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1 부터 100 까지 숫자를 더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덧셈 복합 연산자까지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고 있고 얘도 역시 콘솔 로그에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문 이어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반복되는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 자, 여기서는 어, 반복 조건 안에 true라고 불 자료형을 주게 되면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해서 반복을 무한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행을 해보시면 반복을 하면서 계속 얼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얼러트를 호출하게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true라고 조건을 주게 되면 반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confir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confir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됐을 때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오면 확인을 누를 때마다 계속 이 반복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반복 안에서 이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배열의 길이인 length 필드를 가져와서 이 i라고 하는 인덱스를 반복을 하면서 이 콘솔 로그에 배열 요소를 하나하나씩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도 실행을 해보시면 콘솔 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콘솔에서 그쵸? 1부터 5까지 배열 요소의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반복문들을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반복문 내부에서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 밑에 continue 밑에 있는 실행문들은 무시하게 돼요. 무시하고 바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 계속해서 continue를 만나기 때문에 밑에 있는 alert라고 하는 함수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겠죠. 얘를 실행해 보면 alert가 실제와 같이 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tinue 밑에 있는 실행문들은 무시가 되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실제로 얘는 반복을 5번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alert라고 하는 실행문이 continue에 의해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for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시를 보고 있고 또 네, 여기까지는 비슷한 예제이기 때문에 중첩 반복은 반복문 안에서도 반복문을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예시 코드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해 보시면 우리가 출력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출력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는 반드시 한번 예제 코드에서 있는 결과를 타이핑해서 알아서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수업 반복문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했고요. 저희가 오늘 7시 20 분부터 약 1 시간 반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개념으로 빠르게 점검을 하고 예제 코드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 이후에 어 요거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랑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같이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깐요. 요 진도 안에서 계속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게 되면서 쪼끔 흐름이 빨랐다거나 쪼끔 미흡한 부분들 질문으로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들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 안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